아니, 다 늙은 노인네가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여기 상가 새 주인이라고요. 어디 감히 더러운 손으로 내 옷을 잡아 끌어. 아이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한을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이 영감이 진짜 미쳤나? 내 옷에서 손 떼요. 짝? 아유 세상에. 저 젊은 사람이 기어이 어르신한테 손찌검을 하네. 저걸 어째. 골목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매서운 마찰음이 허공을 갈랐어요.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살아오신 이른이 넘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뻘도 한참 안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에게 뺨을 맞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낡은 스팀 다리미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옷가지들 사이로 아버지의 굽은 등이 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주변 상인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가족의 일상에, 그리고 30년 동안 변함없던 이 낡은 상가 골목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외곽에 자리한 이 오래된 시장 골목에는 벌써 3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허름한 세탁소가 하나 있습니다. 간판은 오랜 비바람에 칠이 다 벗겨져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 정도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커다란 다림판과 이제는 부품을 구하기도 힘든 구형재봉 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가게 안은 늘 구수한 다림질 풀 냄새와 훈훈한 스팀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세탁소는 그저 옷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고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올리셨습니다. 녹슨 셔터가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소리는 이 골목 상인들에게 하루가 시작된다는 알람 시계 같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커다란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가게 앞 골목을 비로 깨끗하게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죠. 세탁소 어르신, 오늘은 날이 제법 쌀쌀하네요. 아침은 드시고 나오셨어요? 맞은편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사과 2알을 앞치마에 쓱쓱 닦아 아버지 손에 쥐어주시며 인사를 건네곤 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럼요. 우리 딸내미가 끓여준 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왔지. 아주머니도 아침 굶지 말고 챙겨 드셔. 그렇게 소박하고 정겨운 아침 인사가 오가는 곳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평생 일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옷 한 벌을 다릴 때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얼룩이 묻은 셔츠가 들어오면 수십 년간 쌓아온 당신만의 방법으로 천이 상하지 않게 살살 문질러 때를 빼셨고 다림질을 할 때는 옷의 결을 따라 정성스럽게 주름을 펴셨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려주신 양복을 입고 출근하면 그날은 유독 일이 잘 풀린다며 농담 섞인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하시면서도 내심 뿌듯해하시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뿐인 딸 정소진입니다. 올해 38살이 된 저는 3살배기 아들 민준이를 키우느라 매일 쩔쩔매는 평범한 전업주부예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아침마다 아이밥 먹이느라 전쟁을 치르고 까치집을 한 머리를 대충 묶은 채 헐레벌떡 어린이집 버스에 아이를 밀어넣고
한숨을 돌리는 여느 엄마들과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나면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아버지 세탁소에 들러 믹스 커피를 타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게 제 일상의 큰 즐거움이거든요. 하지만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의 모양새는 지금과 꽤 달랐습니다. 저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제법 규모가 큰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변호사였어요. 남들이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었죠. TV에서나 볼 법한 으리으리한 회의실에서 두꺼운 법전과 수만 장의 서류 더미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기업들끼리 돈이 오가는 복잡한 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답답한 사정을 듣고 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가 맡은 사건들은 이기는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저를 믿고 찾아왔고 회사에서도 저에게 중요하고 까다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맡겼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며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말 못할 고충이 많았어요. 3일씩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사무실 소파에 기대어 쪽잠을 자는 날이 허다했고 끼니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달고 살았고 밤마다 불안해서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지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에 힐끗이라도 제 회사가 나오거나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우리 딸이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입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셨어요. 낡은 세탁소 한 구석에는 제가 처음 변호사 배지를 달고 찍은 사진이 액자에 끼워져 소중하게 걸려 있었죠. 아버지는 그 사진을 틈만 나면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셨어요. 평생 옷을 다리고 수선하며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딸을 번듯하게 키워냈다는 사실이 아버지 삶의 가장 큰 긍지이자 보람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딸이 매일 밤낮 없이 일에 치여 건강을 잃어가는 걸 보실 때면 몰래 한숨을 쉬시곤 했어요. 가끔 주말에 친정에 들러 소파에 쓰러지듯 잠든 저를 보며 아버지는 말없이 제 발에 이불을 덮어주시곤 했죠. 그러던 중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지만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며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대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며 밤샘 작업을 하다가는 아이를 품고 있기 힘들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력과 저를 기다리는 의뢰인들, 그리고 뱃속의 아이 사이에서 저는 며칠 밤낮을 울며 고민했어요. 결국 저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내고 완전히 일을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은퇴나 다름없는 결정이었죠. 매일같이 울리던 업무 전화기가 잠잠해지고 산더미 같던 서류 대신 육아, 책을 펼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무척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꼬물거리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저는 법정에서 승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평온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했을 때 내심 실망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오히려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해 하셨어요. 잘 생각했다, 소진아. 돈이야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지. 못하러 몸까지 축내가며 남의 싸움에 껴서 속을 끓여. 이제는 우리 민준이 예쁜 거나 보면서 마음 편히 살아라. 애비는 그게 제일 좋다. 그 말씀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치열하고 복잡했던 과거의 허울을 모두 벗어던지고 시장 골목의 평범한 새댁이자 엄마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로션만 대충 바르고 굽 높은 구두 대신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유모차를 끌며 동네를 걷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남편과 친정아버지 정도뿐이었고 동네 상인들은 저를 그저 성격 싹싹하고 잘 웃는 세탁소집 딸로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남편은 근처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는 무뚝뚝한 선생님일지 몰라도 집에서는 저와 아들 민준이밖에 모르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퇴근하고 오면 저 대신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가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착한 남편이죠. 저희 부부는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꽉 찬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늘 그렇듯 아버지 가게로 향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터진 바짓단을 꼼꼼하게 꿰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비 오는데 허리는 안 쑤셔요?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세요. 오냐, 우리 딸 왔어? 허리야 뭐 맨날 아픈 거지. 새삼스럽게. 저기 난로 위에 보리차 끓여놨으니 한 잔 마셔라. 비 오니까 으슬으슬하네. 저는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서 아버지 옆에 간이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아버지가 발을 굴러 재봉틀을 돌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가게 하는 무척 아늑했어요. 그때 우산을 털며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정육점 아저씨가 세탁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휴, 날이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져? 어르신, 저희 커피 한 잔만 타 마실게요. 딸내미도 와 있었네. 그럼요, 아주머니. 제가 타드릴게요. 아저씨도 달달하게 타드릴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믹스 커피를 뜯어 종이컵에 붓자 두 분은 젖은 옷을 털며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어르신, 혹시 그 소문 들었어요? 우리 상가 건물주 할아버지 말이에요.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아들한테 건물 명의를 넘겼다는데 그 아들이 이걸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다는 말이 돌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붓던 제 손이 흠칫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재봉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꾸하셨어요. 그래요? 뭐 주인이 바뀌면 바뀌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세 잘 내고 장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너무 걱정들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육점 고기 때려오는 도매상 김씨가 그러는데 새로 건물 산 사람이 아주 지독한 짠돌이에 성질도 불같다더라고요. 벌써 다른 동네 건물 몇 개 사가지고 새 들어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임대료를 엄청 올렸대요. 우리도 당장 내일부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이 골목에서 장사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상인들에게 이 낡은 건물은 단순한 일터를 넘어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건네며 애써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에이, 아주머니. 설마 하루아침에 쫓아내기야 하겠어요?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약 기간도 다들 남아있으실 테고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걱정 마시고 따뜻할 때 드세요. 어휴, 배운 사람이라 그런가 소진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 그래, 법이 있는데 맘대로 하겠어? 우리가 월세를 밀린 적이 있나?
남한테 해코지를 했나? 상인분들은 제 말에 안도하며 굳었던 표정을 조금 푸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일할 때 건물주가 바뀌면서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편법을 써서 내쫓는 사건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과 시간이 부족한 서민들이 악덕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를 지켜내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흐린 해가 얼굴을 내밀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앞을 비질하던 아버지가 허리를 펴며 골목 입구 쪽을 바라보셨어요. 저도 무심코 아버지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이 낡은 시장 골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번쩍이는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비좁은 길을 비집고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는 과일 가게 매대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지나더니 굳이 우리 세탁소 앞 좁은 공간에 삐딱하게 시동을 끈 채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덜컥 열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남자는 구두에 시장 바닥에 흙탕물이 튈까봐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주변 상가들을 벌레 보듯 불쾌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세탁소 간판에 머물렀고 빗자루를 들고 서 계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과거 제가 재판정 반대편 의자에서 숱하게 마주했던 타인을 짓밟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턱을 삐딱하게 치켜들고 우리 아버지 세탁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 평소 손님들을 맞이할 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가셨어요. 어서 오세요. 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는 처음 오시는 분 같네요. 혹시 옷 맡기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길을 찾으시나요? 남자는 아버지의 친절한 인사는 들은 채 만체하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세탁소 안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코끝을 손등으로 막으며 아주 불쾌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 냄새. 무슨 곰팡 내에 매연 냄새가 이렇게 섞여나. 영감님이 여기 세탁소 주인이신가 보네. 옷을 맡기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로 이 낡아빠진 상가 건물을 통째로 산 새 주인입니다.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왔소.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새 주인이라는 단어에 아버지는 흠칫 놀라셨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정육점 아저씨도 굳은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저 역시 들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실례를 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만 꼬박 30년을 장사했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주름진 손을 내밀었지만 그 남자는 그러니까 새 건물주라는 최 씨는 아버지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아버지의 낡은 다림판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았죠. 잘 부탁할 건 없고 여기 종이에 적힌 대로 합시다. 요즘 이 동네 뒷골목까지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거 아시죠? 내가 이 건물 싹 다 부수고 번듯하게 통유리로 된 커피숍을 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가게들 싹 다 비워주세요. 안 그러면 임대료를 지금 내는 거에서 딱 2배로 올릴 테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그 말에 세탁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고 2배라는 말에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다림판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무리 새 주인이시라고 해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 주인하고 계약한 기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넘게 남았는데요. 그리고 임대료를 한 번에 2배나 올리는 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저나 여기 이웃 상인들이나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에도 최 씨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니, 영감님. 내 건물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꼬우면 돈 내고 계속 장사하시라니까? 돈은 내기 싫고 남의 재산권은 침해하고 싶고 요즘 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염치가 없는지 몰라. 아무튼 통보했으니까 법대로 하든가 알아서들 하세요. 최 씨는 말끝을 흐리며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자기의 번쩍거리는 외제차를 타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서류 봉투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쫓아나가 그 남자의 차를 가로막고 상가임 대차보호법이 어쩌고 하며 따지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는 순간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더 자존심이 상하실까봐 꼭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의 지독한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불쑥 찾아와서 상인들의 일상을 엉망으로 흔들어 놓았어요. 과일 가게 앞에 내놓은 사과 상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구청에 하루가 멀다고 민원을 넣는가 하면 정육점 앞 고기 냄새가 역겹다며 환풍구를 당장 막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특히 아버지를 향한 괴롭힘은 유독 심했습니다.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탁소가 나가야 자기가 계획한 커다란 커피숍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 씨는 자기 차를 세탁소 문 바로 앞 손님들이 드나드는 입구에 바짝 붙여 주차해 놓기 일쑤였습니다. 큰 세탁물을 들고 온 손님들이 차에 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니, 사장님. 차를 이렇게 대놓으시면 우리 손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옆으로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굽신거리며 부탁을 하면 최 씨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건물 시장에 내 차대야 되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입니까? 억울하면 비싼 월세 내고 시정차 구역에 사시든가요. 장사도 안 되는 구멍가게에서 웬 유세야 유세는. 에이그. 매일같이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아버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소화제를 달고 사셨어요. 밤새 뒤척이시는지 눈가는 푹 꺼져 있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한테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혹은 제가 욱하는 성격에 무슨 일이라도 벌일까봐 노심초사하셨던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모르는 척 넘어갔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상가 계약서와 관련된 법 조항들을 찾아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코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세탁소 쪽으로 걸어가는데 골목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상인들이 세탁소 앞에 웅성웅성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걸음을 재촉해 다가가 보니 상황은 처참했어요. 가게 안에서 돌아가야 할 커다란 세탁기들이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다림질을 할 때 쓰는 강력한 스팀 다리미에서는 김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수도 밸브를 아주 통째로 잠가버리고 자물쇠를 채워놨어. 세탁소에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당장 오늘 저녁에 잔치 간다고 한복 찾아가기로 한 손님이 있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른 걸레로 빈 다리미만 벅벅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최 씨가 새벽에 사람을 시켜 상가 전체로 들어오는 수도 계량기를 잠그고 자기만 아는 자물쇠로 꽁꽁 묶어버린 거였어요. 오래된 상가라 수도 계량기가 하나로 묶여 있었거든요. 물을 써야 하는 세탁소는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은 셈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앞치마를 두른 채로 최 씨가 임시로 쓰고 있는 2층 관리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셨어요. 저도 얼른 아버지 뒤를 따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최 씨에게 매달리듯 사정하셨어요. 사장님, 제발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월세를 올려달라면 제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맞춰볼 테니까 일단 장사는 하게 해주셔야지요. 손님들하고 약속한 옷이 산더미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아, 글쎄, 배관이 낡아서 수리하느라 잠가놓은 거라니까 왜 자꾸 생떼를 쓰십니까? 공사 끝나면 틀어줄 테니까 가서 기다리시라니까요. 언제 끝날지는 나도 모르고 정급하면 어디 가서 생수라도 사다가 세탁기 돌리든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당신의 일터가 손님들과의 신용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마셨어요. 아버지는 최 씨의 셔츠 소매를 꽉 움켜쥐며 매달리셨습니다. 아니, 다 늙은 노인네가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내가 여기 상가 새 주인이라고요. 어디 감히 더러운 손으로 내 옷을 잡아 끌어. 아이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한을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여기서 장사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이 영감이 진짜 미쳤나? 내 옷에서 손 떼요. 최 씨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쳤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엉거주춤 중심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아버지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어요. 짝! 살이 부딪히는 파열음이 비좁은 계단 복도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에 제 심장마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른이 넘은 아버지는 그 한 대를 견디지 못하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으로 힘없이 나뒹구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애지중지하며 손에 쥐고 계시던 무거운 황동 스팀 다리미가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쇳소리를 냈어요. 어릴 적 제게는 산처럼 커 보였던 우리 아버지, 평생 땀 흘려 저를 키워내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런 형편없는 남자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웅크려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민준이의 작은 어린이집 가방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유 세상에, 저 젊은 사람이 기어 이 어르신한테 손찌검을 하네. 아유, 저걸 어째. 뒤따라 올라왔던 상인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놀라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어요. 최 씨는 자기가 때려놓고도 오히려 재수 없다는 듯 손을 탈탈 털며 아버지에게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사람 옷을 늘어지게 잡아당겨?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티를 내지 말고 얌전히 방이나 뺄 것이지.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경찰 불러서 폭행죄로 콩밥 먹일 줄 아죠?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엎드린 아버지의 낡은 바짓단에는 흙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었고 뺨은 벌써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딸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보였다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하더니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훅 하고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어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핑 도는 걷잡을 수 없는 빡침 속에서도 지난 수년간 치열한 재판정에서 수백 번 넘게 훈련했던 제 머릿속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잔뜩 엉켜있던 복잡한 실타래가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지며 단숨에 끊어지듯 상황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 남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감정적인 분노나 눈물 따위는 그저 약자의 우스운 몸부림일 뿐이라는 걸 저는 과거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꽉 물고 있던 입술을 풀고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계신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시고 그저 끄끄거리며 마른 숨만 삼키셨습니다. 저는 한쪽 팔로 아버지를 단단히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차분하게 부탁했어요.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가게 안쪽 방으로 좀 모셔다 주시겠어요? 제가 챙길 게 있어서 금방 내려갈게요. 아버지를 상인들의 부축에 맡겨 내려보낸 뒤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서류와 찌그러진 스팀 다리미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씨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이죽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딸내미요? 당신 아버지가 먼저 내 옷을 잡아 그랬어. 정당방위로 뿌신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괜히 병원비 달라니 헛소리하면 무고죄로 고소할 거니까. 안 하시오? 저는 최 씨의 그 빈정거림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남자의 얼굴을, 그 거만한 눈빛과 비싸 보이는 구두를 아주 조용히 제 기억 속에 새겨 넣었어요. 당장이라도 저 남자의 뺨을 똑같이 올려붙이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순간의 감정풀이가 아니라 저 오만한 남자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합법적이고 완벽한 함정을 파는 일이란 걸 제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떨어진 어린이집 가방을 주워들고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 상가의 등기부등본 열람부터 수도 강제 단수에 따른 영업방해 판례 그리고 폭행치상에 대한 증거 수집 절차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들이 체스판의 말처럼 착착 제자리를 찾아가며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편히 눕혀드린 뒤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노트북 가방의 지퍼를 열기 위해 세탁소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육아를 시작하면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과거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 분신처럼 들고 다니던 노트북 가방이었어요. 지퍼를 열자 익숙한 가죽 냄새와 함께 약간의 먼지가 날렸습니다.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누르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불이 들어왔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이었습니다. 최 씨라는 남자가 대체 어떤 인간이고 이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사들였는지 바닥부터 훑어볼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등기부를 떼어보자마자 제 눈에 몇 가지 수상한 정황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이 상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전체 금액의 70%가 넘는 돈을 제2금융권 대출과
개인 채권으로 채워 넣었더라고요. 전형적인 무리한 대출, 즉 영끌로 건물을 산 뒤에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건물을 헐값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높은 값에 팔아치우는 기획부동산 업자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거래 가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즉,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잡힌 셈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장 우리 아버지와 상인들을 괴롭히는 저 남자의 발목을 원천적으로 묶어버리려면 당장 오늘 발생한 폭행 사건과 불법 단수 조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세탁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아까 그 남자가 올라오기 전에 수도 계량기 쪽으로 가는 거 보셨어요? 맞은편 과일 가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묻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보다 마다 내가 과일 박스 정리하다가 봤지. 검은 옷 입은 키 큰 놈 하나를 데리고 오더니 계량기 함을 쇠사슬로 감고 자물쇠를 덜컥 채우더라고. 내가 아니 왜 물을 막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내 얼굴을 노려보면서 아줌마 장사 망치고 싶지 않으면 신경 꺼라고 협박까지 했다니까.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혹시 그때 상황을 경찰서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지. 우리 어르신이 저런 몰상식한 놈한테 뺨까지 맞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증인 서줄게. 옆집 정육점 사장도 아까 그 남자가 어르신 때리는 거 똑똑히 봤다고 했어. 저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정육점 아저씨의 상세한 진술을 휴대폰 음성 녹음 기능으로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건너편 빌라 주차장을 향해 설치된 사설 블랙박스와 동네 보안용 CCTV의 위치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했어요. 아까 최 씨가 자기 차를 바짝 대놓았던 각도와 세탁소 입구가 정확하게 촬영되는 각도였습니다. 증거 확보는 이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세탁소로 돌아와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변호사 시절 수백 번도 넘게 썼던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서였지만 오늘 쓰는 이 서류들은 내 아버지의 눈물과 상인들의 한이 서린 문서였기에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첫째, 최 씨를 상대로 한 폭행 및 상해죄 고소장. 단순히 뺨을 때린 것을 넘어 70이 넘은 노약자를 상대로 한 폭행이며 이로 인해 아버지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와 현장 목격자 진술을 첨부했습니다. 둘째, 형법 제315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수도 계량기를 불법으로 잠그고 자물쇠를 채워 세탁소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 가게 입구를 차로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행위를 낱낱이 적시했습니다. 셋째, 민사상 영업방해 금지 및 단수조치 해제 가처분 신청. 세입자의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을 들어 당장 오늘 안으로 자물쇠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5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간강제 조항까지 빼놓지 않고 넣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마쳤을 때 시계는 이미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출력하기 위해 근처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제 아내 변호사가 완벽하게 깨어나 저 남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출력된 두툼한 서류 더미를 들고 세탁소로 돌아오니
마침 정장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아까 상황이 너무 심각하자 참지 못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를 하셨던 거였어요. 어르신,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찰관의 물음에 아버지는 주춤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아이고, 관할 순경님. 그냥 길 가다가 말다툼이 좀 있어서 서로 밀친 겁니다. 큰일 아니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복이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가 괜히 경찰을 불렀다가 저 건물주가 더 나쁜 마음을 먹고 세탁소를 아예 밀어버리거나 다른 상인들까지 다 쫓아낼까봐 당신 뺨을 맞은 모욕감마저 삼키려 하신 거였어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경찰관 앞으로 단호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순경님. 여기 73살 되신 저희 아버지가 상가 건물주인 최모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현장 목격자 2명의 진술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아까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확보 위치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제가 준비한 서류 봉투 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은 한낱 동네 새댁인 줄 알았던 제가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적 서류와 증거 목록을 내밀자 깜짝 놀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서류를 아주 전문적으로 정리해 두셨네요. 현장 목격자도 계신가요? 네, 바로 맞은편 과일가게 사장님과 정육점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조사에 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고 2층 관리 사무실로 올라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에서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최 씨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경찰이 와 있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만방자한 태도로 이죽거렸습니다. 아유, 순경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영감이 자꾸 내 옷을 잡고 난동을 부려서 제가 살짝 뿌리친 것뿐인데 저 집 딸내미가 유세를 떨면서 경찰을 불렀나 보네요. 제가 정당방위로 살짝 밀친 건데 무슨 폭행입니까? 그리고 이 건물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수리도 못합니까? 최 씨는 경찰 앞에서도 눈 하나 찡그리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하려 하자 최 씨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명함을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어요. 나 이 동네 구의원 아무개 씨하고 형 아우하는 사이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일로 나 서까지 끌고 가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저 영감한테 사과나 받고 끝내라고 하세요. 나 바쁜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권력 인맥을 들먹이며 경찰을 압박하려는 저급한 수법이었죠. 경찰관도 구의원 이름이 나오자 약간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주춤했습니다. 동네 작은 경찰서에서는 지역 유지나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최 씨는 경찰관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것 봐라, 새댁. 세상이 그렇게 내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알아? 너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나서서 아버지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좀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그 남자의 그 비열한 입모양과 어설픈 위세에 제 입가에는 오히려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구의원 인맥이라니. 저런 어설픈 지방 정치인 이름 하나 팔아서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무식함이 참으로 가소로웠어요. 과거 제가 상대했던 자들은 대기업 총수나 전직 장관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저런 피라미 같은 인물의 허풍선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죠. 저는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과거 제 밑에서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부에 재직 중인 후배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아니, 정 변호사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이 낳고 잘 지내신다더니 웬일이세요? 수학기 넘어 들려오는 후배의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차분하지만 명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 검사 미안한데 일 때문에 전화했어. 내가 지금 인천 광교동 시장 골목 세탁소에 와 있는데 일은 넘은 우리 아버지가 고의적인 불법 단수 조치와 영업방해 그리고 건물주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셨어. 현장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증거 다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 거부하면서 관내 구의원 인맥 들먹이며 협박 중이야. 예, 정 변호사님 아버님이요? 어떤 미친놈이 감히. 아니, 잠시만요. 광교동 시장 골목이면 우리 지청 관할인데 거기 담당 경찰서 어디입니까? 내가 당장 수사지휘서 내려보내고 담당 형사 연결할 테니까 전화 바꾸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 검사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이 당장 움직일 기세였죠. 저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검찰청 형사부 박 검사님입니다. 통화해보세요. 경찰관은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고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예. 검사님,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예, 현장 증거 모두 확보해서 신속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찰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최 씨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 관할 지청 수사 지휘 내려왔습니다. 폭행 및 불법 영업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셨으니까 당장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거부하시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최 씨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싹 사라지고 멍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치였어요. 아니, 순경님,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내가 구의원님하고 구의원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당장 차에 타세요. 경찰관은 최 씨의 팔을 거칠게 꺾어 쥐며 경찰차 뒷좌석으로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최 씨는 차 안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골목을 신속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상인들이 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아유, 시원해라. 저 짓거리 하더니 꽃이다 꼬셔. 소진이 내가 진짜 큰일했다. 저놈 경찰서 끌려가는 거 보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 남자를 경찰서로 보낸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런 부류는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나오면 또다시 아버지를 찾아와 더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저 사람 함부로 여기 못 와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진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런데 너 혹시 아까 그 전화 무슨 검사니 뭐니 한 거냐? 너 변호사 일 그만둔 거 아니었어? 아버지는 딸이 자신 때문에 다시 그 힘들고 치열한 법적 싸움판에 발을 들이밀게 된 것은 아닌지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지키려고 공부한 건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죠. 저만 믿으세요. 제가 저 사람이 다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골목 상인분들 건드리지 못하게 깔끔하게 해결할 테니까요.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린 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공격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저는 국세청 탈세제보센터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아까 등기부등본을 분석하며 찾아냈던 최 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조세 포탈 정황, 그리고 그가 소유한 다른 건물들의 불법 장축 및 소방법 위반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구청 소방과와 위생과 국세청 조사국으로 들어갈 정식 고발장과 제보서를 작성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밤늦도록 서류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상황을 전해 듣고는 화를 참지 못해 당장 그 남자에게 달려가겠다고 길길이 뛰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겨우 달래 앉혔습니다. 여보, 지금 가서 주먹질이라도 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당신 학교 선생님인데 괜히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법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흔들리지 말고 내 옆에서 민준이랑 아버지 좀 잘 챙겨줘요. 그게 나 도와주는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은 분을 사기며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타다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나보다 법은 훨씬 잘 아니까 믿고 맡길게요. 그래도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요. 장인어른 뺨 맞으셨다는 얘기 듣고 나도 피가 솟구치는데 당신은 속이 오죽하겠어.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을 꼬박 새워 구청과 세무서 그리고 소방서에 보낼 고발장과 민원 서류를 꼼꼼하게 완성했어요.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 그리고 정확한 법 조항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직접 관할 구청과 세무서를 돌며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민원은 처리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지만 제가 제출한 서류들은 법무법인에서 쓰던 양식 그대로 증거와 혐의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사안의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더라고요. 특히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 탈루 의혹 제보는 증거가 확실해서 조사관이 곧바로 배정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파놓은 함정들이 하나둘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구청이었어요. 상가 건물에 구청 건축가와 소방방재과 공무원들이 합동 단속을 나왔습니다. 최 씨가 옥상에 몰래 불법으로 증축해 놓은 조립식 패널 건물과 비상구를 막아놓고 창고로 쓰고 있던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적발되었죠. 아니, 이거 소방법 위반의 불법 건축물 증축까지 시정명령 이행 안 하시면 당장 철거 명령 떨어지고 이행 강제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함부로 잠그신 거는 위생과에서 따로 조치 나갈 거고요. 단속 나온 공무원들의 단호한 통보에 최 씨는 쩔쩔매며 변명을 늘어놓느라 바빴습니다. 평소 상인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이 참 볼만했어요. 그 다음은 세무서였습니다. 최 씨가 상가를 사들이면서 거래 가액을 속여 쓴 이중계약서 정황이 국세청 전산망에 딱 걸린 겁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고 최 씨가 그동안 편법으로 굴리던 다른 건물들의 임대 소득까지 모조리 탈탈 털리기 시작했어요.
세금 폭탄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그가 영끌에서 모아둔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판이었죠. 게다가 경찰 조사도 최 씨의 발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처음에 최 씨는 구의원 인맥을 들먹이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했지만 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마당의 동네 정치인 이름이 통할 리가 없었죠. 폭행 진단서와 현장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까지 너무 완벽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영업방해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최 씨는 당장 세탁소 수도 자물쇠를 풀지 않으면 매일 수백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주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습니다. 은행에서는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핑계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했고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에 각종 벌금과 세금 고지서가 날아들자 최 씨의 자금줄은 그야말로 꽉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일이 이렇게 커진 마당에 선뜻 돈을 내어줄 사람은 없었죠. 사건 발생 20일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세탁소에서 아버지를 도와 닭의 옷들을 비닐로 씌우고 있는데 유리문 밖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씨였습니다. 불과 3주 전에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명품 구두를 신은 채 거만하게 걸어오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행색이 엉망이었어요.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까치집을 짓고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 수염도 깎지 않아 덥덥한 얼굴이었습니다. 최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사장님, 제가 진짜 눈이 삐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 이러다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시고 구청이랑 세무서에 넣으신 민원도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싹싹 빌겠습니다. 최 씨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늙은 아버지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을 때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최 씨를 보며 흠칫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착한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때린 사람인데도 막상 눈앞에서 엉엉 우니까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 같았어요. 아, 그 젊은 사람이 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래요? 일단 일어나서 얘기를 하든가 합시다. 아버지가 다가가려 하시자 저는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붙잡아 만류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어설픈 동정심을 보였다가는 저런 사람들은 언제 다시 태도를 바꿀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최 씨를 향해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죠. 바닥에 엎드려서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구청 소방 단속이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저희가 민원을 취하야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법을 어기신 부분은 국가에서 정당하게 절차대로 처벌을 받는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 말에 최 씨는 고개를 번쩍 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매달렸습니다. 세댁, 아니 변호사님, 제가 다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거 다 꾸미신 거라면서요. 제가 진짜 몰라 뵀습니다. 합의금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 테니까 제발 폭행이랑 영업방해 고소라도 취하해 주십시오. 저 이번에 빨간 줄 그어지면 대출금 전부 갚으라고 압류 들어옵니다. 저 진짜 파산이에요.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그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류 봉투에서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와 계약서를 꺼내 다림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과와 눈물로 끝날 일이었으면 애초에 경찰서를 갈 일도 없었겠죠. 저희 아버지 뺨을 때리시고 이 상가 상인분들 밥줄을 끊으려 하신 대가는 분명히 치르셔야 합니다. 고소 취하를 원하시면 이 합의서 조건대로 이행하세요.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동공이 마구 흔들렸어요. 1억 5천만 원이요? 아니, 변호사님. 아무리 그래도 뺨 한 대 친 걸로 1억 5천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돈줄이 꽉 막혀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이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억울하다는 듯이 언성을 높이려 하자 저는 단호한 태도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뺨 한 대 값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입으신 상의 위자료, 수도를 끊어서 발생한 영업 손실금, 그리고 계약 기간이 1년 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를 내쫓으려 하신 것에 대한 권리금 보장까지 전부 합친 금액이에요. 법정으로 가면 제가 이것보다 더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시다고요? 어제 구청에서 뗀 등기부 보니까 사장님 명의로 된 부천 쪽 상가 하나 어제 금매로 내놓으셨던데요. 그거 팔면 이 정도 합의금은 충분히 나오실 텐데요. 자신의 뒤통수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제 말에 최 씨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방이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여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은 눈치였어요. 저는 감정을 섞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계속 짚어주었습니다. 선택은 사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조건으로 합의하고 형사 고소 취하받아서 대출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보시든가 아니면 합의 거부하시고 폭행 전과자의 업무방해죄로 징역 살면서 이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거 구경하시든가요? 아, 참고로 과일가게랑 정육점 사장님들 남은 계약 기간 무조건 보장하고 월세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에도 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시면 그땐 제가 가진 인맥 총동원에서 사장님 재산 바닥까지 긁어모아 압류 걸어버릴 겁니다. 최 씨는 한참 동안이나 합의서를 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바닥을 노려보던 그는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주머니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대신 형사고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취하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저 죽게 생겨서 그럽니다. 최 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도장을 꾹 찍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곁에 서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을 남에게 치이고 손해만 보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딸 덕분에 처음으로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는 부천 상가를 헐값에 처분해 며칠 뒤 저희에게 약속한 1억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구청과 세무서의 행정처분은 그대로 진행되었죠. 엄청난 세금 추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맞은 최 씨는 결국 이 낡은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커피숍을 차리겠다는 헛된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밀린 이자와 세금을 갚느라 빚더미에 앉아 이 동네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시장 상인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과일가게 아주머니와 정육점 아저씨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에 귤 한 박스와 최고급 소고기를 들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소진아, 진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못 배운 늙은이들은
그 나쁜 놈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쫓겨났을 거야. 내가 우리 상가 살렸다. 아주머니가 제 두 손을 꽉 잡고 고마워하시자 저는 쑥스러워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용기 내서 증인 서주신 덕분에 해결된 거죠. 앞으로도 장사 잘하시고 우리 아버지랑 친하게 잘 지내주세요. 아버지는 최 씨에게서 받은 합의금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그 돈으로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세탁소를 옮기자고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이 건물도 많이 낡았고 물도 자꾸 새잖아요. 이번 기회에 저기 큰 길가 쪽에 새로 지은 건물 1층으로 이사가요. 합의금 받은 거면 보증금하고도 남아요. 기계도 좀 새 걸로 바꾸고요. 처음에는 이 낡은 골목을 떠나는 걸 아쉬워하시던 아버지도 며칠 뒤 저와 함께 새 상가를 둘러보시고는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볕이 환하게 들어오고 수도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진 깨끗한 상가였어요. 한 달 뒤 아버지는 30년 동안 정들었던 낡은 세탁소의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셨습니다. 간판도 떼어내고 무거운 재봉틀과 다림판을 용달차에 싣는 날 골목 상인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며 아쉬움과 축하를 건넸어요. 어르신, 큰 길가로 나가셔도 자주 놀러 오셔야 해요. 우리 옷 다릴 거 있으면 무조건 어르신네 세탁소로 갈 테니까요. 오냐, 그래. 다들 밥 굶지 말고 장사 잘들 하고 있어. 내 틈나는 대로 커피 타러 올 테니까. 새로 오픈한 세탁소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넓고 환했습니다. 제일 세탁소라는 번듯한 새 간판도 달았고 옷에서 나는 냄새를 싹 잡아주는 최신형 드라이클리닝 기계도 2대나 새로 들여놓았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다는 소문을 듣고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고 세탁소는 전보다 훨씬 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헐렁한 운동복 차림으로 새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셔츠 냄새와 포근한 섬유유연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새 다림판 위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와이셔츠 주름을 쫙쫙 펴고 계셨죠. 아버지, 저 왔어요. 믹스 커피 한 잔 탈까요? 오냐, 우리 딸 왔네. 물 올려놨으니 2잔 타서 이리 와 앉아라. 저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종이컵 2개를 들고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림질을 마치고 빳빳해진 셔츠를 옷걸이에 걸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그 편안하고 행복한 웃음을 보며 저는 믹스 커피를 한 모금 들이마셨습니다. 입안 가득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치열했던 법정 싸움도 오만했던 건물주와의 다툼도 모두 지나가고 오직 평화롭고 소박한 일상만이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싹싹한 동네 쓰레기인 줄 알았던 수진 씨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변호사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모습에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새벽 낡은 보일러를 켜고 묵묵히 담질을 하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아버지의 세탁소는 그저 평범한 구멍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성실한 인생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죠. 그런 소중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를 위기 해서 눈물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낸 따님의 지혜가 참으로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모두 참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내일에는 오늘부터 따뜻하고 기분 좋은 햇살이 비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를 향한 응원의 댓글, 응원의 멘트 한마디 적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